안녕하세요. 축티브 잡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를 종합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라는 성적을 거두며 2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조별리그를 보면서 답답했는지, 바이에른 뮌헨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가 3경기 모두 풀타임 출전했는데도 6실점이나 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부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벤투의 대표팀과 다르게 중원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한 공격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때려넣는 패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은 황희찬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전술입니다.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진 이재성, 이강인, 조규성과 거의 전방에 서 있었던 황인범까지 스피드 경쟁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인범이 저 밑에서부터 뛰어가는데 다음 장면에서 볼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정승현이 뒷공간 침투 중인 이재성을 보고 바로 때려 넣는데요. 오프사이드일 뿐만 아니라 볼을 바로 잡는 것에도 실패합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플랜 A로만 경기를 준비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플랜 A가 정밀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조규성이 나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뒷공간을 채워줄 선수가 아무도 없이 서 있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르단 선수들이 끌려나간 자리를 굳이 메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 장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공을 투입하지도 못하고 박스 바깥에서 빼앗기고 맙니다. 세부 전술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클린스만은 부족한 세부 전술을 공격에 가담하는 숫자로 때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전방에만 올라가 있고 그 아래는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세컨풀 싸움도 불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이는 바로 뒤에 얘기할 중원 삭제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클린스만이 공격 전술을 공격수들의 쪽수 싸움으로 가져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중원 삭제입니다. 이 광활한 중원에 수비형 미드필더 혼자 남기 때문입니다.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풀백들의 언더래핑을 통해서 부족한 중원 숫자를 채워주는 장면도 아예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박용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박용우 앞뒤로 요르단 선수들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박용우의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중원 자원은 아무도 없고 저 멀리서 황인범이 급하게 내려오고 있지만 이미 흐름도 끊겼고 패스도 사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중원의 숫자가 부족한 문제는 우리가 김민재를 보유하고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16강 진출국 중 6실점을 한 최다 실점 국가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황인범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의 간격은 넓은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중앙에 밀집해 우리보다 중원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의 이 패스가 중원에서 끊겼을 때 중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 골문 앞까지 거침없이 드리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점 장면에서도 황인범이 볼을 잡았을 때 선수들 간의 간격은 벌어져 있고 그 공간을 말레이시아가 점유하면서 황인범 압박에 성공하고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장면들은 위 두 장면뿐만 아니라 박용우가 나왔던 바레인과 요르단전에서도 빈번했습니다. 박용우가 정승현으로부터 공을 건네받았을 때 이미 박용우는 요르단의 삼각편대에 둘러싸여 있는 게 보입니다. 결국 유일한 패스길이었던 서령우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데는 성공하지만 서령우 역시 요르단의 삼각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내 끊기고 역습을 맞이합니다. 서령우가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해 있더라면 박용우가 굳이 저 삼각형 안이 아닌 더 넓은 공간에 위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측면 수비수와 공격수 간의 호흡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왼쪽에 이기재, 오른쪽에 서령우가 나올 때 이런 장면은 더 눈에 띕니다. 측면 공격수로 나온 이재성이나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갈지 바깥쪽으로 돌아나갈지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정승현이 오른쪽 사이드로 패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서령우의 동선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이강인의 턴오버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이기재에게 볼을 주고 침투하는 장면인데요. 이기재는 이강인이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볼을 밀어줄 기회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 모두 놓치고 상대가 대비가 끝마친 후에야 이강인에게 볼을 건네주며
결국 흐름이 끊기고 맙니다. 다만 이 문제점들은 김진수의 복귀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손흥민이 볼을 갖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김진수가 바깥 사이드로 돌아나가면서 볼을 받아주며 오현규에게 좋은 크로스를 보내줍니다. 우리 대표팀은 옐로우 카드가 총 8장입니다. 조규성, 손흥민, 이기재, 박용우, 김민재가 바레인전에서, 오현규, 황인범이 요르단전에서, 그리고 이재성이 말레이시아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8강까지 경고를 받지 않아야 경고 누적 없이 4강까지 모든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강부터는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16강 상대는 사우디이며 8강에서는 호주를, 4강에서는 이라크나 아랍에미레이트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대표팀보다는 스쿼드 면에서는 한 수 아래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요즘 경기력이면 쉽지 않은 대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옐로우 카드 8장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클린스만호는 플랜 A의 선수들이 결승까지 정상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는 전제로만 컵 대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컵 대회에 아무 변수 없이 결승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조별리그 2차전까지 김진수와 황희찬은 부상으로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순규는 십자인대 파열로 아웃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옐로우 트러블에 걸려있는 선수가 8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대표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컵 3경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너먼트입니다. 한 경기라도 삐끗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경기 동안 고질적으로 나왔던 짜임새 없는 공격, 중원 삭제, 풀백 지원 문제 등은 꼭 손보고 본선에 돌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